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여고각지문입니다. 오늘 다우지수가 또 빠졌어요.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빠졌다. 하루 흘러 급등락을 하고 있는 다우지수의 모습. 뉴욕 증시가 그런 적 별로 없었는데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갖고 뉴욕 증시의 이 모습은 왜 나왔는가? 또 이제 중국을 지나서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을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과 중동으로 건너간 코로나는 지금 왜 또 뉴욕 증시에 그런 큰 악재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짚어보면서 오늘 그러면 한국 증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공략해야 되나, 김정은 위원장은 왜 갑자기 친서를 보냈나,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펼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한번 보겠는데요. 자, 다우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참 2월달 하순에 들어가지고 다우가 갑자기 급락으로 갔죠. 그동안 중국의 코로나 사태를 그냥 계속 지켜만 보다가 중국에서 끝나겠지 했는데 중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지나가지고 중동과 유럽으로 퍼지는, 이태리와 이란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던졌어요. 던졌다가 한 일주일 전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급하게 반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그렇죠. 이게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월요일날 급등, 화요일날 급락, 수요일날 급등, 오늘 목요일날, 이제 미국은 목요일이었죠. 요렇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에 아래꼬리 길게 달고 올라와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뉴욕 증시 다우지수. 도대체 다우지수 같이 큰 지수가 저렇게 막 3%에서 5%씩 저렇게 급등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종목들도 그래요. 종목들도 요즘 보면은 뭐 테슬라가 12%도 올랐다가 8%도 내렸다가 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라든가 AMD 같은 종목들이 6% 7%씩 막 급등락을 하거든요. 그 모습 한번 보겠는데, 어쨌든 요렇게 어떤 급락 후에 요렇게 지수가 바닥에서 급등락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라인을 잡아간다. 바닥 잡기 위해서 저러고 있다. 매도세하고 매수세가 지금 바닥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시황관이 다른 거죠. 일단의 매매자들, 즉 매도자들은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 공매도도 있고 뭐 선물 매도도 있고 그러겠죠. 팔아야 된다. 아주 강한 겁니다. 그런데 또 일단의 매매자들은 아니야, 바닥이야. 코로나 금방 지나갈 거야. 경제 좋잖아. 또 연준에서 금리를 50베이스 포인트 내렸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매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 후에 바닥에서 급등 나갈 때, 매도자와 매수자가 팍 싸우면서 급등 나갈 때, 그때는 저는 이제 채치기라 그래요. 채치기.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은 뭐 볼 수 없지만 옛날에 보면은 왜 이거 뭐였더라, 이렇게 큰 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곡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치면은 위에 그 껍데기, 그걸 뭐라 하더라, 나락이라나 하여튼 뭐 그건 날라가고 알맹이나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하는 거 할머니들이 옛날에 했잖아요. 이렇게 막 그걸 채치기라 그랬던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봉, 음봉이니까 오늘 또 음봉인데 어제 그저께의 음봉보다 좀 작잖아요. 오늘은 3.58%야.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지. 내일은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토요일 날에 우리가 볼 때는 아마 올라가는 걸로, 뭐 큰 악재도 나와가지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늘 모양으로 봤을 때 내일은 또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저렇게 돼 있고 나스닥 마찬가지죠. 나스닥 마찬가지로 현재 이렇게 나스닥은 조금 더 강해요. 그래서 241 이평선, 장기 이평선, 이게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요 밑에 거 241, 200일인데 장기 이평선 아래까지 갔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위로 팍 올라왔습니다. 화들짝 놀라가지고 위로 팍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이런 양봉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스닥은 요 위에서 놀고 있죠. 위에서 놀고 있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은 3.1% 마감인데 장중에 이제 상승 시도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아침에 개발하겠어. 그리고 다시 상승 시도가 있었어. 근데 다시 밀렸어. 이러면서 이제 나온 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매수자들의 그 공방이 심하냐 이거예요. 매도자가 해가지고 그냥 확 내려오니까 또 확 샀다가 좀 올라가니까 또 팔았다가 이렇게 매도의 공방이 치열한 것이 지금 미국 뉴욕 증시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워낙 오래 상승했기 때문에 피로감도 있습니다. 요거 나스닥 같은 경우에 2009년도, 2008년도 이때는 지수가 이게 어디까지 갔었냐면요. 나스닥이 1400이었어요. 1400. 1400에서 지금 10,000포인트 근처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6배, 7배 올랐으니까 좀 피로감도 많이 쌓였을 거야. 그래서 이제는 어떤 호재가 나와도 약발이 좀 덜 먹히는 그런 상황과 또 하나는 또 상승에 대한 관성. 그런데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뉴욕 증시가 더 갈 수 있을까? 항상 늘 의문을 가졌습니다. 뉴욕이 더 갈 수 있어? 뉴욕은 이제 조정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은. 다우가 지금 3만 포인트 근처까지 갔다 29,000 얼마 500에서 빠졌는데 어찌 보면은 그래 좀 쉬었다 가야 돼. 너무 오래 올라왔잖아. 또 이제 2018년부터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의 고점 그 징후가 좀 있어요. 추가로 크게 올라가지 못하죠. 2017년도 16년도는 아주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는데 18년도 19년도에서는 이제 주가가 뭐 다우가 좀 그래요. 지금 이제 고점에서 오르긴 오르는데 상당히 그 탄력이 약해요. 오르긴 오르는데. 그래서 요런 이제 급등락 조짐들이 결국 다우의 장기 고점에서의 어떤 등락 아니겠냐. 그래서 조금 중기 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는 지금 이제 고점에서 흔들리면서 결국 이제 중기 조정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과 중국은 어떠냐? 한국과 중국은 아니란 얘기지. 한국 중국은 여전히 바닥이야, 바닥. 야, 이 중국은 뭐 언제 오른 적이 있었나요, 중국이? 중국은 정말 2007년도에 정말 멋진 중국 최고의 글로벌 최고의 주식시장이었죠. 물론 뭐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만은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까지 갔다가 6000포인트 다시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는 참 뭐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해. 올라갈 땐 정말 화끈하게 정말 꿈의 주식이죠. 1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2년 만에 6배 올랐으니까 이때 이제 절에 있던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절에서 수두를 닦던 그 스님께서 내려와 가지고 또 완전히 도사가 되고 주식 도사가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6000포인트에서 또 200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요게 이제 2006년도 7년도 상황이었어요. 요때 뭐 경기도 워낙 좋았죠. 이제 중국 중심의 성장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완전 죽었다가 2015년도에 경기 회복될 때 한 번 더 그랬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침체 상태고 아주 침체가 길어지고 있어요. 중국이 뭐 지금 좀 올랐다 그러지만 침체죠, 침체. 완전 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중국 주식 좀 사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완전 바닥에 사는 거니까. 완전 바닥에서. 좋은 흐름이죠. 바닥에서 사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잘 뭐 올라가려고 하다가 느닷없이 코로나를 맞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바닥에서 좀 중국이 오르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바닥이었지만 다시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춘절 전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부양책 이런 것들을 계속 연이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은 코로나를 극복하고 오히려 경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 부양책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 어떠냐 하는 건데 한국도 지금 뭐 괜찮아요. 원달러 환율 확 내려왔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는 이제 빅스 지수가 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미국은 이제 빅스 지수를 공식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CDS 프리미엄 같은 거. 근데 한국은 이제 이 그 원달러 환율을 빅스 지수다, 위기 지수다, 위험 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험 지수. 근데 1220원까지 갔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급하게 또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 한국의 위험 지수, 위험 리스크가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는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한국 지수 한번 봐보세요. 모양 좋죠. 자, 한국의 지수. 종합지수의 모양을 보게 되면은, 크게 봤을 때, 길게 한번 봐보자고. 길게 보면은, 사실은 2000포인트야, 한국은. 지금 이제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10년째. 2011년도에 2000포인트 와가지고, 아직도 2000포인트야. 사실은 이제 2007년도에 우리가 2000포인트 왔지 않습니까? 그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이때 이제 중국 경기도 워낙 좋았고, 그죠? 중국 경기도 좋았고, 중국이 이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때 이제 중국 경기 무지하게 좋았고, 덩달아서 한국 경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와가지고, 그때 2008년도, 2009년도 바닥지는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등 나왔지만, 근데 그때의 2007년도에 사실 2000포인트 와가지고, 거기를 아직도 뭐,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크게. 그러니까 무려 10몇 년 동안, 13년 동안 지금 2000포인트에서 등락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내부적인 내용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이런 건 많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수로 본다면은, 아니, 도대체 10몇 년 동안 한국은 2000포인트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물론 이제 2006, 7년 때, 요때 이제 너무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주식이라는 게 뭐겠어요?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한 나라의 부조, 한 나라의 재산이란 말이죠. 한 국가의 재산인데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GDP가 올라가거나 그 나라의 인플레가 조금씩 진행되면 자연히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100년 동안의 다우지수의 모양을 보면은 GDP 성장률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GDP 성장률하고 똑같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계속 이제 GDP가 좀 높아지고 지금 3만 달러 넘어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야 되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포인트에 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앞으로 큰 장이 올 수 있다. 지금까지 2010년도 들어와 가지고 뭐 15, 16 지나서 지금 17년도, 18년도 돼서 16, 17, 18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팍 올랐잖아요. 15년도에 바닥이었다가 15년도부터 해서 15, 16, 17, 18 쫙 올랐잖아요. 작년까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이제 레벨업이 됐단 말이야. 그럼 뭐냐? 이제는 주식이 레벨업 될 때야, 이제. 근데 부동산에 많이 취해 있어 가지고 아직 주식으로 돈이 안 넘어오고 있어. 근데 안 넘어옵니까? 넘어오게 돼 있다고요. 옛날에 요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도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때도 초반에는 부동산이 먼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이 급등했죠. 물론 이제 요때도 부동산도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때는 부동산도 급등하고 주식도 급등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부동산만 좀 올랐어. 부동산만 2015년부터 좀 올랐는데 주식은 안 올랐단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불패, 주식 필패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고통, 과거의 기억 이런 것들이 한국 투자자한테 좀 남아 있어 가지고 주식으로 돈이 안 들어왔어요. 주식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먼트가 생겨야 되는데 아직 안 생겼단 말이야. 근데 안 생기냐면 그런 건 없어요. 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그리고 유동성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자연의 이치 똑같습니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유동성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유동성도 저평가된 자산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저평가됐다면 주식으로, 금이 저평가됐다면 금으로, 채권이 저평가됐다면 채권으로, 또 뭐 금속 같은 게 저평가됐다면 금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죠. 그래서 지금은 원자재하고 주식이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아시아 이머징 특히 이제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이쪽 나라는 주식이 좀 저평가예요. 주식이. 그리고 이제 광산물도 좀 저평가죠. 금속, 광산물. 이것들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국제유가 한번 봐보세요. 엄청 지금 내려와가지고 안 올라가잖아요. 국제유가.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가 뭐 개발될 때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제유가도 지금 뭐 아주 완전히 바닥이에요. 2014년도에 국제유가 100달러까지 갔었는데, 그 100달러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45달러. 그러니까 요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도 사실 이머징 국가 또 이 산유국들이나 이런 이제 이머징 국가제 원자재랑 많이 또 관련돼 있단 말이죠. 이 원자재 국가, 이머징 국가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 선진국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만 좀 잘 괜찮고, 나머지 아시아 이머징은 지난 10년 동안 좀 별로 없어요. 예, 광산물을 많이 많이 생산하는 중동도 그렇고, 뭐 기름, 그리고 남미 국가들도 그렇고, 또 동남아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도 그렇고, 이런 쪽이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게 2020년에는 이제 반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길게 봤을 때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먼트가 나올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뭐 너무 아침부터 긴 얘기를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자, 오늘 봐야 되는데, 오늘 뉴욕이 내렸죠. 뉴욕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아마도 우리 좀 하락 출발하겠죠. 하락 출발하는데, 결국 최근에는 하락시 매수예요. 하락시 매수. 하락 출발하면 매수하면 먹더라는 거예요. 하락 출발하면. 또 오늘 그리고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날은 되게 대략 한 10시 정도가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평일날은 9시 반이 저점인데, 오늘 이제 급락으로 출발했다가 바로 올라올 수 있겠지만, 오늘은 좀 천천히 올라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말에는 매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 사람들이 좀 놀러도 좀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일 노는 게 아니라 이제 토일 놀러 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에는 뭐 되겠어. 금요일 날 오늘 뭐 뉴욕도 내렸고, 오늘 뭐 주식 안 되겠네. 그냥 오늘은 그냥 놀러 나가자 하고 짐 싸고 아침부터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침에 좀 부진하다가 슬슬 더 매도자도 없기 때문에 슬슬 9시 반 10시 되면 10시쯤 돼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이제 모습 보인다. 10시쯤 매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하는 건데, 일단 어제의 갭을 갖다가 다시 매꾸로 내려간 경우가 첫 번째예요. 2085인데 한 2060까지 한 25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 아니면 2050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넉넉하고 한 2050 정도가 오늘의 저점 라인이 될 것이다. 뉴욕도 뭐 저리 급등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뭐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2050 정도를 라인 그어놓고요.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사보겠다. 이제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2050 정도. 라인 딱 그어놓고, 이제 갭 했던 부분을 메꿨다가 다시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2050 정도. 그 정도 보시고, 아니면 2060 정도. 그러니까 2050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그 정도 하락하면 매수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출발하시면 되겠고, 시간은 대략 한 10시까지. 10시까지 한번 기다려본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진짜 뜻밖의, 야당 표현을 빌자면 뜻밖의, 친선을 보냈습니다. 왜 친선을 보냈을까? 제가 어제 저녁에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래요. 정치는 늘 주고받습니다. 뭘 주고받아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우리 남녘동포들이 고생하니까 남녘동포들 잘하세요. 이런 건 없어요. 그거야 가족끼리 그렇지. 가족끼리야 잘 있냐? 뭐하고 지내? 이렇게 안부 전화 하지만 정치 세계에서 안부 전화 같은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 세계에서는 안부를 물어봐.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계획된 계획이 다 있었구나. 계획이 다 있었구나. 뭐 계획된 거예요. 계획된 거. 그래서 뭔가를 의도하는 겁니다. 그 의도는 뭐냐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하노이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하노이 1년 지났고, 김정은이가 공표했듯이 그때 하노이 결렬 후에 진짜 다른 길로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겠다는 것이 작년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른 길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여튼 뭐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어제 갑자기, 친서를 보내서, 남녘 동포들 고생한다. 코로나 잘 극복하기 바란다. 응원한다. 조용히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이제 남쪽과 대화를 시작하겠다. 방향을 정한 거죠. 통미봉남. 정책이 이제 통미봉남이었죠. 통미봉남. 남쪽하고 대화해봤더니 얻는 거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미국과 직접 대화하겠다. 아니, 남쪽과 얘기했더니 남쪽이 또 미국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핑퐁 왔다 갔다 3쿠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뭔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아예 미국하고 직접 얘기하겠다. 이게 통미봉남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직선으로 가겠다. 3쿠션을 안 가고 바로 가겠다 이거죠. 통미봉남. 여기 이제 원래 북한의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통남 통미 아니다 해보니까 미국이 지금 정신이 없어. 트럼프가 대선 때문에 아무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옆에 쳐다보지도 않네. 안 되겠다. 남쪽과 대화하는 게 맞겠다. 통남통미. 먼저 남쪽과 통해가지고 얘기 좀 하다가 미국하고 나중에 좀 얘기해보자. 통남통미. 그래서 친서를 보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지금 아주 뭐 그렇잖아요. 양천에 온천도 만들었고 온천. 갈마지구에 대규모 리조트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식령에 스키장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기 백두산 옆에 그 어딥니까 거기다가도 대규모 리조트 만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님 받을 준비 다 해놨는데 아니 말이야. 남쪽에서 안 오고 중국에서 좀 올 것 같았는데 갑자기 또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짜증나. 중국 코로나 때문에 국경을 아예 폐쇄해버렸어. 온천 갈까요? 네, 온천 가시자고요. 이래 되니까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죠. 그러니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타겟책이 뭘까? 일단 남쪽 사람들 뭐 개별 관광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오케이 고마워.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개별 관광 시작되려는 찰나에 또 이놈의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한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녘 동포들 코로나 때문에 참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는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잘 극복하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 보낸 거예요. 그 전날은 이제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고를 한번 보냈죠. 우리 포 쏘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말아라. 우리 포 쏘는 건 말이야. 포 쏘는 거는 그냥 우리 그냥 훈련이야. 니네도 훈련하잖아. 근데 포 쏘는 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 그러지 말어. 그러면서 청와대는 나쁜 놈이야. 근데 대통령은 안 그래. 요렇게 이제 분리 작전이죠. 원래 우리 손자병법에 보면 이간책이잖아요. 이간책. 손자병법에 보면 이간책이죠. 정치에서 항상 이간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 전략이죠. 분리 전략.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면 상대방의 세력을 분리시키는 거야. 이게 이제 이간책인데 그래서 대통령하고는 뭐 괜찮은데 문 대통령이야 뭐 이제 김정은 최고존엄이잖아요. 최고존엄. 그러니까 최고존엄이기 때문에 절대로 탑은 건드리지 않아. 그것은 자기네들도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최고존엄이라서. 그래서 김정은이를 최고존엄으로 보는 것만큼 상대방에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문 대통령은 괜찮은데 그 밑에 청와대 실무진들이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여정이가 뭐라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또 한국에서 뭐라 그럴까봐 그 다음날 바로 친서를 보내가지고 이게 하나의 다 전략이죠. 다 계획된 겁니다. 친서를 보내가지고 참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곧 대화합시다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어제 그 양우진 북한 대학원 교수도 그 얘기했죠. 양우진 교수도 아마도 4월경에 그 개성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가 아마도 오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사무소 오픈되면서 서서히 뭐 개별 관광 요것도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
연락사무소 열고 개별 관광 얘기하고 철도 얘기하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DMZ의 공동개발, 요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겠죠. 역사 유물 개발도 있고, 평화 관광지대 만드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DMZ 남쪽에 공단을 건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한번 해 가보겠다. 이런 이제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통남 통미, 일단 남쪽하고 대화를 시작해서 뭔가 이걸 얻자, 실리를 얻자, 요런 이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남북주. 뭐 금방 남북주 급등이 하겠습니까만은 이제부터 서서히 올해 4월달 코로나 끝나고 3월달에 코로나 끝나고 4월달 5월달 가면서 슬슬 이제 관련돼서 뭐 남북 간의 어떤 대화 같은 게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별 관광부터 일단 이제 연락사무소부터 먼저 하겠죠. 그리고 정상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를 위해서 지난번에 철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조사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마도 철도 관련해서도 서로 좀 진행을 시키고 요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뭐 DMZ 개발 같은 것도 좀 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되다가 이제 그 나머지 그 다음으로 가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방역 얘기도 있었잖아요. 방역도 지금 코로나 방역도 있고 방역은 뭐 대한민국 최고죠. 뭐 진단키트 또 있고 또 뭐 HIV 같은 게 효과적이다 그러죠. 뭐 그 외에도 요즘에 나온 그 여러 가지 신약들 많이 지금 시도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쭉 해가지고 남쪽과 방역 문제도 같이 좀 하고 어차피 이제 3.1절 기념식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방역 얘기도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같이 아울러서 그렇게 이제 아마 이제 친서가 온 것 같다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친서 정치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잘 풀려나가면 아마도 미국한테도 뭐 친서 한번 보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면서 아마 남북주가 지금 당장이야 뭐 그렇겠지만 남북주가 지금 이제 바닥서 이제 살살 탈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남북주는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표 종목 봐야죠. 푸른기술 부산산업대하 TI, 현대로템 같은 이런 이제 철도주. 다음에 이제 개별 관광 한다 그러니까 일신석재, 아난티, 현대엘리베이터, 용편리조트 같은 이런 금강성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 인디에프, 신원 이런 종목들 이런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도하인지 같은 거 차트 참 좋아졌잖아요. 도하인지가 바닥서 막 올라옵니다. 도하인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자, 지금 양봉 4개야. 양봉 4개. 도하인지 엔지니어링은 이제 뭐 토목이죠. 주로 토목 공사를 할 때 또 이제 토목 아니더라도 건축 설계도 하죠. 토목 설계나 이런 데서 뭐 대표 종목이에요. 도하인지가. 그래서 토목의 설계와 감리. 그래서 이게 기업 참 좋은 기업입니다. 좋은 기업인데 도대체 뭐 남북주 내리니까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네. 15,000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8,000원까지 딱 반토막 났어요. 뭐 다른 종목도 다 1년에 반토막은 납니다. 다 반토막은 나요. 근데 남북주도 이제 반토막이 나가지고 1년 동안에 이렇게 와 있는데 되게 1년 동안 반토막 나면 그게 바닥이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남북이 뭐 대다 하더라도 그냥 기업 내용적으로 볼 때도 바닥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도 먼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한번 슬슬 관심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우리 그 미국 뉴욕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한번 봐보자고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우리가 이제 AMD라 그런 종목이죠. 근데 AMD는 오늘 미국 다우지수가 3% 내렸는데 이거는 물론 3% 내렸어요. 내렸는데 차트 보면은 뭐 별로 안 내린 것 같죠. AMD 내린 게 없어. 61선을 지지받고 있는 거야. 반도체 대표 종목인데 AMD 이거 어떻습니까? 60일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고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는 3.99% 내렸는데 3.99% 내렸잖아요. 근데 그쵸 내렸는데
실제 뭐 차트 모양으로 보면 별로 안 내린 것 같죠. 이렇게 안 내린 것 같죠. 별로 안 내린 것 같아. 그죠? 내린 것 같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표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도 보면은 물론 뭐 내렸어요. 내렸고 어제 양봉을 깨고 내려왔는데 뭐 딱히 내렸다, 딱히 뭐 급하게 내려왔다 이렇게 볼 만한 건 아니죠. 지금 최근에 한 4, 5일 동안. 그러니까 요런 건 내린 거야. 요런 건 내린 거죠. 요런 거 이제 팍팍팍팍 내렸잖아요. 개발학도 있고. 근데 어제 그저께 모습은 엔비디아는 내린 것 같지가 않죠. 오늘 뭐 3.9% 내렸어요. 3.9%는 사실 많이 내린 거야. 근데 차트 모양으로 봐서는 별로 안 내린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차트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요런 거 얘기하는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차트 자체를 이해를 하게 돼요. 차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행위, 마음 이런 걸 이해합니다. 차트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다루다 보면은 오랫동안 차트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 마음을. 지금 마음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하루 사이로 왔다 갔다 많이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은 뭐 매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아직은. 뭐 앞으로 이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매도하고 싶은 것보다도 매수가 강하지는 않지만 아직 나 이거 버리고 싶진 않아 이런 마음이에요. 엔비디아의 마음은. 엔비디아를 매매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엔비디아 아직 버릴 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 있어? 뭐 다른 대안이 있나? 엔비디아 팔고 나면 뭐 살 건데? 이런 마음이에요 지금.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랑 또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는 반도체 종목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쌉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알파벳 같은 거, 구글이잖아요. 구글 같은 종목은 그래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뭐 아주 오래 올라왔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 얼마나 오래 올랐습니까? 많이 올라왔고 정말 초대박을 낸 그런 종목이잖아요. 알파벳 이제 구글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알파벳을 바꿨지만 이건 이제 다시 이제 상향된 거죠. 알파벳 A, B, C.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다 안 나오지만 그야말로 진짜 5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온 거 아닙니까? 15달러에서 1,500달러. 100배 종목, 100배 종목. 10루타 종목이 아니라 100루타 종목이죠. 100루타. 구글은 100루타 종목이잖아요. 100루타. 이 100루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정말 너무 많이 올라왔어. 좀 피로감은 있어. 그렇지만 또 구글을 팔고 뭘 살 거야. 아직도 구글의 세상인데. 빅브라더 아닙니까? 그래서 모양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그냥 등락하면서 뭐 주가 많이 올라왔고 뭐 악재가 있으니까 해서 뭐 팔고 사고가 있는데, 길게 봤을 때는 이거 팔 종목 아니야. 메이저들은 팔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벳. 마찬가지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페이스북도 차트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 엔비디아하고 AMD보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강력 매도하고 나가는 그런 종목, 그런 모습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아마존 같은 거. 아마존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마존이 가장 이제 팡류 중에서는 가장 이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쪽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제프 베이조스인가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 오늘 2.6% 내렸지만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마존은 더 사야 돼. 이런 게 강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게 그냥, 그쵸?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저게 그거였죠. 커머셜. 그 상품 판매하는 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마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냥 플랫폼 종목이다. 요즘은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어요. 아마존이. 그죠? 게다가 이제 오프라인 백화점 같은 오프라인 상점까지도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은 미국을 접수하고 세계를 접수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아마존과 우리나라 비슷하다 그러면은 뭐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를 얘기할 수 있겠죠.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지금 여전히 뉴욕 증시에서 뉴욕에서, 한국에서 또 이제 우리 뭐 알리바바 같은 중국에서 세계를 소위 얘기하는 파괴적 혁신으로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그죠? 파괴적 혁신이 뭡니까? 백화점을 파괴하고, 마트를 파괴하고, 편의점을 파괴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킨다. 그게 파괴적 혁신이죠. 그래서
온라인 상점에서 요즘은 뭡니까? 아예 배달. 마켓컬리 같은 거 있죠. 마켓컬리. 아예 그냥 집에 배달을 해줘. 신선식품을 사기 위해서는 옛날에 마트 가야 돼. 콩나물 사고, 두부 사고, 오이 사고, 상추 사고, 아침에 그 된장에 찍어 먹을 푸코쭈까지 사려면은 일단 뭐 마트까지 가야죠. 마트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편의점에 살 수도 없는 거. 근데 요즘 뭡니까? 집에 배달해줘. 아니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해. 그러면 집에 배달해 줄 테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파괴적 혁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소위 플랫폼 기업들, 이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문의 영광으로 자선만대에 물려줄 기업으로 이런 것도 사놓으세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 정도인데,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정도인데, 이것도 바뀔 수 있어요.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은 SNS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이지만 좀 지나서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죠. VR이라든가 이런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또 다른 뭐 플랫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뀔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플랫폼 기업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 아셔야 돼. 야, 플랫폼 기업. 우리가 그 서울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강남 사거리에 모이는 거야. 강남 사거리에. 강남 사거리에 강남역. 이 역할하고 있는, 이게 플랫폼이란 말이죠. 강남 사거리라는 그쪽. 강남 사거리가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 거기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이유는 잘 몰라. 근데 많이 모여. 글로 가면 다 모든 게 다 해결돼. 이런 개념입니까? 아마존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고, 알리바바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되고, 우리나라는 네이버나 카카오에 와야 해결된다 이거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으니까. 그게 플랫폼 기업이다. 이게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지만 다음에 다른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게임에서는 NC소프트겠죠. 그리고 미국엔 넷플릭스, 우리 컨텐츠 쪽에서는 넷플릭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 그런 산업을 플랫폼 기업이라 그러는데, 앞으로 새로운 또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이 테슬라예요. 테슬라. 오늘 테슬라는 주가 3% 빠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주가가 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 작년 10월 달에 주가가 이게 작년 6월 달 볼게요. 6월 달에 주가가 이게 이제 200달러 아래에서 168달러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 900달러까지 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1년도 안 되는데. 168달러에서 900달러까지 한 5배 올랐어요. 5배. 무슨 이유 때문에 5배 올랐겠냐? 이것도 역시 파괴적 혁신입니다. 기존의 자동차를 없애고 새로운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이게 또 새로운 하나의 100년 만에 일어난 혁신이거든요. 제가 이제 경계순환을 얘기했잖아요. 경계순환. 지난번에 경계순환 얘기했는데, 이 경계순환은 어떻게 생기냐고 그랬습니까? 제가 재고의 순환, 건설의 순환. 근데 이제 가장 긴 게 뭐냐? 70년 정도 된 게 70년 정도? 100년 만에 기술 혁신에 의한 순환. 기술 혁신. 지금 배터리의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부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그 경기순환이 오는 겁니다. 70년. 그러니까 배터리 혁신에 의해서. 배터리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그 부흥기가 오는 거예요. 경기 부흥기. 그래서 2020년대는 배터리의 시대고 전기차의 시대라는 겁니다. 배터리와 전기차의 시대야. 우리가 이제 2000년도에 90년대 말에 온라인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인터넷 혁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터넷 혁신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생겼어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수많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새로 생겨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의 또
기존의 질서가 파괴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면서 새로운 산업이 부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책가살인. 예,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와 관련된 전기차. 그래서 오늘 뭐 전기차들 아침에 호가들이 뭐 어떻게 나옵니까? 예, 뭐 마이너스 한 쭉 나오는데 뭐 강하게 하락은 아니죠. 강한 하락 아니다.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도체는 이제 업황 회복 관점에서 업황이 이제 회복되는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하여튼 오늘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주목해야 될 종목은 역시 남북주가 좀 뜰 수 있다라는 거. 남북주 친서가 이제 오면서 새로운 남북주의 반전, 남북경협주가 이제 바닥에서 1년간 하락해서 반전하는 그런 모양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북경협주의 반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요까지는 제가 오늘 시황 부분으로 해가지고 녹화해서 지금 올리려고 제가 쭉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